시작에 앞서서 조금 우리가 수다를 떨어볼 텐데, 여러분, 커들포드 채널, 공방장 채널, 커들포드샵, 그 영문으로는 커들포드샵 채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는 공방장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 있죠. 드디어 1000명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와! 세상에.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서 그 공방장 채널 1000명 구독자 달성 전에 최근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1000명 달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걸렸는지, 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걸려서 그 성과를 이렇게 내는지를 봤는데, 어머, 저는 기네스북감이야. 횟수로 3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3년씩이나.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공방장 채널이 1000명 구독자 달성 전에, 예전에는 그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할 수가 있었던, 거기에 리미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 가입을 하고 나서 채널을 열면 라이브를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기준이 1000시간, 그 시청시간 1000시간을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시청시간이 1000이 되질 않았을 때 그렇게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1000이 달성할 때쯤 다시 정책이 바뀌어서 유튜브 왜 이렇게 자주 정책을 바꾸시는 거죠? 바뀌어서 4000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때쯤에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는 포기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1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때여서 그냥 일단 라이브라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제가 일찌감치 포기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4000시간 시청시간 달성이 그게 기준이 있나 봐요. 뭐 처음부터 이때까지 4000시간이 아니라 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4000시간을 달성해야 되니까 이게 계속 리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4000시간이 될 수가 없는. 그래서 1000명의 구독자를 달성하고, 이 1000명의 구독자라는 기준은 아마 그 라이브랑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그 바탕이 되는 그 기준을 정해놓은 걸 거예요. 전 잘은 모르지만, 최근에 이제 1000이 가까워올 때쯤 다른 분들은 한 얼만큼 하셨을 때 1000이 되고 이렇게 되나 봤는데, 대부분 6개월에서 길게, 아주 길다고 보면 1년이더라고요. 세상에나. 근데 제가 첫 영상을 올렸을 때 그 날짜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네, 횟수로 3년 전이더구만요. 2017년 9월에 첫 영상이 올라갔었어요, 공방장 채널에. 그 뒤로 횟수로 3년을 하는 동안에 제가 주기적으로 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아요. 주기적으로 해서 본 거는 대략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 그 통계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대략 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대부분 빠르신 분들은 3개월, 좀 느리신 분들은 6개월, 그리고 좀 오래 걸렸다 하신 분들이 1년인데, 저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올리고서부터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감회가 새록새록하고, 오랜만에 예전에 그 올렸던 영상들을 봤는데, 세상에 영상 퀄리티가 그렇게 후질 수가. 사실 지금도 영상 퀄리티가 100% 만족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사실 저는 장비가 일반 그 유튜버라고 어떤 타이틀을 달고 시작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유튜브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상 퀄리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제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좀 배워가면서,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정식으로 배우는 거 말고, 약간, 이렇게 좀 배워가면서, 옆다리로, 곁다리로 배워가면서, 조금씩, 그 영상의 퀄리티라든지, 뭐, 에디팅을 하는 정도라든지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발전을 해서 장비까지 좋아진다면은 더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 장비를 구비할 만큼의 능력이 되지는 않고, 그 정도 된다면 전문 유튜버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잡담을 이제 하는 거 중에 이제 처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이 공방장 채널에 관한 거예요. 몇 가지. 1000명 구독자 달성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는 이벤트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 1000명 구독자라는 그 성과가 꽤나 많다 보니까 1000명으로 이벤트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이외에 그동안에 이제 공방장 채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몇 가지 썰을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노스바운드 그 진행 정도를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공방장 채널을 열게 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을까요? 제가 공방장 채널에 그 채널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저의 채널은 100% 여성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스쳐 지나가는 남성이 없어. 100% 순수하게 여성분들이 봐주십니다. 그리고 저의 채널은 또 특이한 점이 연령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것이, 연령대는 제가 처음 이 커들포드 샵을 오픈할 때에도, 그리고 공방장 채널을 생각했을 때에도 타겟 연령층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 연령층에 딱 맞게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런 채널을 한다면, 그리고 샵을 연다면, 제 샵의 주 고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연령이 있습니다. 그 연령대가 바로 40대예요. 네. 40대, 50대 요 부분들만 제가 타겟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상점이든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할 순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고객층을 가지고 싶었던 게 처음에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의 그 일환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나는 딱 요 층한테만 어필하고 싶다 하고 생각한 것이 40대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40대를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제 스스로도 40대고, 그리고 40대의 입맛을 제일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제 자신이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면을 바라실지를 스스로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자신이 있었던 부분이라, 다른 연령대의 분들에 맞는 어떤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경을 아예 안 쓰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샵이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 공방장 채널의 분석 결과를 보아도 저의 주 그 관객분들은 연령대가 30대, 40대, 그리고 40대가 가장 폭이 넓고, 그 중에 50대, 60대까지 조금씩 있습니다. 주로 보시는 분들이 40대세요. 그래서 참 그 점은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타겟, 그 연령대가 딱 맞게 제가 방송을 하긴 하나 봐요, 여러분. 다행이죠? 그죠? 어쨌거나 뭐 하나는 할 수 있다는 거. 3년이 걸려서 1000명을 채우더라도 어쨌든 목표한 그 연령대는 맞췄어, 일단. 그리고, 또 좀 재밌는 것이, 물론 이렇게 오래 걸려서 이렇게 시청 시간과 구독자 수를 달성하긴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 공방장 채널을 열 때에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버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 따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애시당초. 그리고 뭐 이거를 찍어서 뭐 유명해진다든지 내지는 이 영상이 뭐 떡상, 흔히들 말하는 뭐 떡상을 해서 뭐 유튜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순수하게 유튜브 채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 아마 지금 공방장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커들포드 샵이 있기 이전에 커들포드 니서 파인이라는 온라인 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온라인 샵은 그 플랫폼이 해외 기반이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온라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전혀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해외 기반에다가 제가 그 온라인을 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잘 아는 건 해외 기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열었더니 세상에 한국 분들이 주문을 하시려면 너무나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될 뿐더러 그 온라인 사이트에 한번 접속하려면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서버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결제도 너무나 불편하고 그리고 한국의 그 시스템에 맞는 온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끊기는 서버가 끊기는 그런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 6개월 정도 1년 가까이 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다가 접었어요. 물론 뭐 그걸 통해서 매출이 많이 있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없었지만 그 커들포드 니서 파인은 지금도 저의 라벨은 커들포드 니서 파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작했던 라벨을 아직까지도 쓸 정도로 그때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은 제 한국에 기반한 어떤 그 온라인 사이트를 여는 거를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물론 저는 뭐든지 다 독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는 거를 좀 독학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주변에 도움을 얻어서 저 혼자의 그런 곁다리 수준으로는 좀 불과하죠. 그래서 도움을 좀 얻어서 제가 그 온라인을 이제 어떻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관공서에 가서 뭐 온라인 그 상업 그 신청하고 그 다음에 뭐 세금을 위해서 뭐 어떤 걸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철저하게 다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오픈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오픈을 할 당시에도 제가 한 가지 굉장히 고민이 됐던 게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이거는 외국에서도 제가 경험을 이미 해본 거기 때문에 한국의 이 온라인 쇼핑몰을 열 때에도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샵도 전단지를 돌리지 않습니다.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저는 간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한 어떤 광고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때 알아본 바 많은 분들이 전단지를 돌리는 거를 봤는데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단지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도 집에 전단지가 많이 오는데 제가 그거를 제대로 본 게 정말 100개 한 개 있을까 말까 대부분은 오면은 다 쓰레기입니다. 그 종이하면 이 모든 것이 자원의 낭비라는 생각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치우기 위해서는 그 종량제 봉투를 사야 되잖아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돈을 내고 이 쓰레기를 치워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점이 너무 싫어서 나는 뭐 최소한 전단지 같은 걸로는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외국에서도 이런 온라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광고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한국도 아마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그 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아본 바 많은 분들이 쇼핑을 하는 그 구매층은 네이버 다음보다는 네이버의 분포도가 훨씬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꽤나 제가 초짜치고는 조사를 많이 했죠. 근데 물론 네이버에도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애시당초 저는 그거를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그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는, 결국 가서는 그 사이트에 뭐 나중에는 언젠가 한 번은 대대적인 리뉴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블로그 사이트를 같이 넣고 싶은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온라인 쇼핑몰은 어떤 하나의 타이틀을 달고 시작하고 싶은데 따로 독립적인 어떤 사이트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입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 옵션으로 애시당초.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광고였어요. 어떤 다른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입점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거는 노출이 되기가 조금 쉬운 반면에 독립적인 어떤 이거는 쇼핑몰이 아니라 그냥 사이트, 웹사이트나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여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리고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수많은 웹페이지, 웹사이트, 쇼핑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 것을 어떻게 찾게 하느냐,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오프라인 숍보다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숍은 어쨌거나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간판을 본다든지 가게를 본다든지 어쨌거나 보일 수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아니고 만약에 온라인이라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나의 것을 찾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는 또 굉장히 어려운 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쇼핑을 해보신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빨래 바구니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어떤 그 플랫폼에다가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에다가 앱이 아니라면 검색을 해보실 거예요. 빨래 바구니라고. 그러면 이제 쇼핑에 필요한 빨래 바구니, 쇼핑에 필요한 빨래 바구니가 위에 몇 개 뜨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서 고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넘겨보지 않아요. 빨래 바구니라는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뭐 수백억만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빨래 바구니를 영어로 치시면 영어권의 모든 빨래 바구니도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구글에다가도 그렇게 검색을 해보실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모든 페이지들을 다 보고 결정하진 않아요.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광고가 필요한 거예요. 광고를 해서 내 그 키워드, 그죠? 빨래 바구니, 예를 들면 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나의 웹사이트나 쇼핑몰이나 이런 게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 네, 이것이 이제 SEO라고 부르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광고의 필요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지금 저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도 이게 전문적으로 유튜버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런 채널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전문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근데 제가 그 블로그에도 가끔씩 무언가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올려놓으면은 저의 채널을 보시거나 저의 블로그를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의 그 40대 연령층, 특히 여성분 100%, 여성분 100%에서 대부분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나 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은, 최근에도, 예전에도 그렇지만 블로그에서 저는 뜨개질을 하고 있지만, 저의 그 블로그에 탑을 달리는 모든 포스팅들이 뜨개질에 관련된 게 전혀 없습니다.
보통은 1, 2위를 다투는 포스팅들은 다 이런 기계하고 관련된 거예요. 저는 기계치인데 왜 이렇게 기계를 저한테서 찾아보시는지. 근데 어쨌든 거기 그 블로그에도 온라인 인스타그램 라방 보는 법이 1위고, 그 다음에 최근에 1위를 찍은 것이 리그램, 인스타그램 리그램 하는 법. 네, 그게 또 1위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뜨개질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적었는데, 오히려 이걸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제가 최근 들어서 깨닫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뜨개질로 포스팅 1위 한 적은 제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전에. 근데 그 포스팅은 제가 이미 아카이브를 해버려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는 없지만 제 블로그에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어요.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데 파워링크라든지 뭐 저는 그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광고를 하기 위한, 이게 클릭베이트라 그러죠. 이거를 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되는데 이 광고에 쏟아지는 비용이 그 모든 운영비의 한 20-30%를 차지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면 전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온라인 광고에 이렇게 클릭베이트를 위한 이런 모든 장치를 하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하기 전에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네, 이 돈이면 좋은 상품을 더 가지고 올 수 있겠다라는 확고한 그 생각이 들면서, 왜 이 돈, 광고에 내가 상품을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왜 이 광고에 굳이 이 돈을 써야 될까? 제가 그 아깝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돈이면 샘플을 좀 더 사볼 수도 있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상품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이 광고에다가 만약에 그렇게 또 돈을 쓰게 되면은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그 광고에 대한 보상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광고에 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 숫자에 비해서, 종류에 비해서 이게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광고에 그만한 돈을 투자하는 게 값어치가 있는가 따져봤을 때 저의 기준으로는 그건 너무 무모한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광고를 하지 않으면 내 사이트나 나의 상품을 알릴 수 없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광고 역시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단지 없이, 그리고 그런 그 광고 회사나 그 다음에 광고 업체에 클릭베이트를 위한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광고를 하는 방법. 네, 그러면 그런 방법이 몇 가지 옵션이 없어요. 그 중에 제가 굉장히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유튜브였어요. 유튜브.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구독자가 없어도 제가 구글과 유튜브 알고리즘은 굉장히 똑똑해요. 언젠가 한 번은 어떤 분야에 꾸준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영상을 지속적으로 볼 때 아무리 구독자 수가 없고 아무리 조회수가 없어도 한 번은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있는 그런 플랫폼. 네, 그거는 사실 유튜브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어떤 굉장한 유튜버가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순전히 이 전단지나 그 다음에 클릭베이트를 위한 어떤 그런 데다가 돈을 쓰지 않고도 여러분들에게 내 상품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고자 그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블로그를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블로그에도 얼마든지 저의 상품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인이 가장, 그 물건을 판매하는 주인이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주인이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더더군다나 할 말이 많은 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상품을 가지고 올 때에는 항상 테스트, 샘플을 먼저 보고, 그리고 제가 일단 마음에 들어야지만
판매를 한다는 게 철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 그리고 저와 협력 관계에 있으신 모든 업체들의 사이사이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저가 제일 잘 알려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블로그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거를 써봤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의 그 긴 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나 장황하게 제가 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실이 있다면 이 실은 어디서 왔고 어떤 거에 좋고 무엇이 특징이고 이런 걸로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특징이 있고 장황하게 아무리 써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만 봅니다. 사진만 보고 그 내용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고객님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그 문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의가 올 때마다 느꼈는데 이미 블로그에도 설명이 너무나 잘 돼 있는 것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그 말은 제가 아무리 글을 올려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읽어보시는 분들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블로그에 제가 그렇게 장황하게 적은 것을 10분으로 추려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어요. 영상으로. 그렇게 했더니 대부분 계속 꾸준히 저의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반 정도는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어쩌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되시는 분들도 10분의 1은 알게 되시는, 그러니까 글보다는 어쨌든 말로 설명드리고 실물로 보여드리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방장 채널을 그렇게 운영했던 데에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1000명을 바라보고 했다기보다 저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글쎄요, 제가 그 공방장 채널을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왜 열게 되었는가. 그런데 사실 열게 된 이유는 그렇지만 또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포맷에 있어서도 저는 처음부터 제가 원하던 바가 있었습니다. 광고를 위한 어떤 채널을 열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저는 이게 광고를 위한 광고 방송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드리고 싶었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상품을 보실 때, 저의 경우에는 이제 실이나 이런 거죠. 그런 거를 보실 때 자세한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힘든 내용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보여드리기 위한 방법, 그것은 사실 어떤 대부분의 뜨개질의 한 70% 정도가 어떤 거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걸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물론 처음에 그런 걸 고민 안 해본 건 아닙니다만, 그걸 통해서 상품의 특징을 보여드리기는 참 어려워요. 같은 것도,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드는 거에 있어서 재료가 아무리 달라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어쨌거나 간에. 근데 그 결과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상품의 특징,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여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냥 뜨는 과정만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정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드는 법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제가 선택한 방식이 그 인스타그램 라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제가 직접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릴 때 특히 상품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림에 있어서 제가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내가 제일 잘하는 상품으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만들어서 비교군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네,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처음에 이제 이 채널을 열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저는 의상을 하잖아요. 소품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상을 하는데, 의상을 계속 만들면서 이 영상을 계속 컨텐츠를 찍어낼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이걸 취미로 하는 거는 얼마든지 시험시험 할 수 있겠죠. 그죠? 취미로 하는 거는 언제 하든, 무엇을 하든 관계가 없지만, 어쨌거나 간에 유튜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일정 시간 안에 어떤 작품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샵을 위해서도 제가 샘플을 만들지만, 샵을 위해서 만드는 샘플은 사실 시간상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내가 언제라도 만들어 놓으면 샵에 DP할 수 있고, 상품을 파는 거에는 아무런 시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걸 컨텐츠로 활용하려면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적 여유 없이 몇 주에 한 번은 완성작이 나와야지만 할 말이 생기는 거고 보여줄 게 생기는 거죠. 과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되게 갈등이 심했어요. 왜냐면 그냥 그런 부담 없이 샵에 DP하거나 샘플을 학생들, 그러니까 여기 수강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얼마든지 하는 과정의 조금을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하고 1대1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이 영상으로 보여드린 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정말로 완성작을 가지고 아무리 잘 찍어도 이게 또 그냥 보여드리는 거랑 어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앞부터 뒤 끝까지 어떤 짧은 영화 같은 느낌이나 짧은 다큐를 보는 듯한 그런, 저는 사실 여러분 근데 다큐를 원하진 않아요. 코믹 영화 같은 그런 걸 원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포맷을 만든다는 자체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저의 동생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쓰잘데기 없는 조언을 했었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유튜브를 하려면 최소한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야지. 근데 너무나 뜨개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루에 한 개를 만드냐고 옷을. 내가 기계도 그렇게 못할 거야. 그래서 하루에 한 개도 힘든데 그래서 내가 나는 도저히 하루에 한 개 할 수 없다. 내가 기계가 아니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개는 올려야지만 유튜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일주일에 한 개도 절대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이라면 무언가 그 만드는 진행 과정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그래 뭐 얼마를 할지는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개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공방장 채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그래도 꽤 긴 시간을 해왔어요. 저는 한 6개월 안에 이게 판가름이 날 줄 알았어요. 6개월이 지나면 뭐 1000이 되던 아니던 구독자 수가 뭐가 되던 아니던 내가 포기를 하든 아니면 계속하게 되든 어떤 성과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6개월을 해보고 느낀 점은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 구독자의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었고 단지 그때쯤 됐을 때는 그냥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어쨌거나 한 명이 보셨을 때도 제 채널을 한 명이 보셨을 때도 댓글이 하나도 없다가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을 때도 저는 그게 굉장히 뭐랄까 감동적이에요. 어쨌거나 누구 하나는 보내 그런 생각. 그리고 내가 만드는 이런 옷을 통해서 그 상품을 접해보신 누군가가 이거 좋다라고 다시 구매를 하실 때 그때 정말 좋았던 게 내가 어디 가서 일일이 뜨개질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도 잘 없잖아요. 근데 구글이나 유튜브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찾아준단 말이죠. 뜨개질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어쨌거나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나의 영상을 어쨌거나 뭐 5초를 보시게 하더라도 어쨌거나 노출을 시켜줬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그걸 통해서 뭐 한 번 사볼까 믿자야 본전이지 라고 해서 그 상품을 만났을 때 마음에 들었다는 점.
뭐 마음에 안 드신 분은 뭐라고 안 남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다는 점, 내가 선택한 상품, 내가 판매하고자 마음먹었던 그 상품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집착을 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누가 보게 되든, 그리고 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유명해지거나 이럴 확률은 정말 없다는 점, 이게 너무 다행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얼굴도 보여드리고 저의 몸매도 보여드리고, 그죠? 왜냐면 옷을 입다 보면은 저의 신체 사이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게, 저의 채널은 100% 여성분들이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안심해. 왜냐면 내 키도 말하지, 내 가슴 졸래도 말하지, 내 허리 치수도 가끔은 옷을 입다 보면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하다 보면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여성분들이 다 보시니까 얼마나 좋아. 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구애도 안 받을 뿐더러 그래서 제가 공방장 채널을 여기까지 온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일단은 처음이 되고 나니까 제가 가장 기쁜 것은 그래도 라이브를 할 수 있겠구나. 유튜브에서 언젠가, 뭐 지금은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지만 언젠가 뭐 특별한 날이 됐을 때는 유튜브 라이브를 할 수도 있겠구나.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소통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다른 분들 유튜브 라이브라든지 이런 거를 가끔 보는데, 라이브 포맷으로는 플랫폼이 유튜브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서버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끊길 확률도 좀 적고. 근데 이제 방금도 보셨다시피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커넥션이 나쁠 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 층이 또 따로 있고 유튜브를 보시는 층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접목할 수 있다면은 가장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제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뜨개질의 재미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스타그램 라방은 저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라방을 또 토대로 유튜브에도 공방장 채널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꾸준히 인사를 드릴 거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이 뜨개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 그런 것들 있죠. 물론 꼭 뜨개질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그 핸드크래프트에 관련된, 파이브 아트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게 더불어서 가끔 이제는 그 유튜브 라이브도 할 수 있으니까 언젠가 좀 좋은 기회에 유튜브 라이브도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가끔 보면은 유튜브 라이브는 또 그 보시는 분들이 다르더라고요.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보시지 않는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라이브를 유튜브에 했을 때 또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